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 명언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한다. 레오 버스카글리아. 이 말처럼 저는 요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했는지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SNS도 거의 하지 않았고 그 흔한 어떻게 지내 한마디조차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바뀌고 싶습니다. 작은 메시지 하나, 관심 하나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하루하루 더 열정적으로, 더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엔 습관과 실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온 독서 습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 20분 책을 소리로 내어 읽으며 나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시간. 오늘도 함께 읽을 책은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입니다. 아이디어는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고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자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트에서 도출한 부분에서부터 한 걸음 더 구체적인 시책 아이디어로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트를 작성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의 장점은 아이디어의 분기를 몇 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출발점인 과제 설정이나 목적을 바꿔볼까요? 예를 들면 이 회사에 들어와서 다행이다. 과거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회사에 도움이 되는 기념일로 만들고 싶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을 때는 먼저 시트 중앙의 목적 부분에서부터 채워나가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나갑니다. 그러면 아까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나홀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워크시트를 사전에 만들어 그것에 따라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크시트는 단순한 편이 진행하기 쉽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태를 목표로 하고자 하는지 이 두 가지만 있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면 두 번째 장에서는 말씀드린 아이디어 분해 구축 시트의 활용을 추천합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사고를 회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단순한 워크시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 책의 부록으로 백지 상태의 워크시트를 첨부하니 그것을 복사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솔선하여 도전하던 과거의 풍토를 되찾는다라는 과제에 대해서 과거 60년의 역사를 당사 도전자들을 생각이나 활동을 통해 되돌아본다를 통해 가치 창조는 모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각과 첫걸음에서부터 탄생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라는 아이디어를 도출. 그 결과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구조와 대처가 탄생한다. 라는 성과를 낳고 그것은 사원의 도전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잇따라 탄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순조롭게 이 아이디어를 진행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낳고 그게 제2차 성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마음에 와닿는 시간이에요.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수평적 전개, 아날로지적 사고를 차용하여 수평적 전개를 해 나가는 기술. 차용하여 수평적 전개. 대학원에 다닐 때 지역 활성화나 문화 인류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때문인지 모든 비즈니스 관련 현상을 지역 안에서의 일로 치환하여 생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기업의 인사부 담당자로부터 사내 이벤트를 개최해도 참가자가 잘 모이지 않는다는 고민을 들었습니다. 창립 기념식에서 비전을 바꾸는 것도 정해졌고 본인들 회사이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항상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껴안고 있는 분이 사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역 안에서의 사정으로 치환해 보면 참가자가 모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고민을 축제에 참여하는 법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몇 마을에 걸쳐 개최되는 대대적인 축제, 그 축제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호소할까요? 그보다는 작은 단위에서의 호소가 이루어집니다. 동네별로 행사를 진행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주고 어른에게는 중간중간 회식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등의 혜택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마을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자신이 속한 작은 공동체의 활성화라는 직접적인 동기에 의해 에너지가 모여 축제의 에너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참여해주세요 라는 동기는 다소 장벽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 과, 팀 단위로 먼저 흥을 돋구고 회사의 이벤트 자체가 성립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편이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날로지적 사고, 유추사고라고 불립니다. 사물 사이에 있는 원용 가능한 구조를 찾아내어 응용하는 사고법입니다. 얼핏 전혀 다르게 보이는 과제에서도 A에서 A알파와 B에서 B알파와 같이 유추하여 원용 가능한 구조를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러한 아날로지적 사고를 익힌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해결책을 생각할 때는 앞서 소개한 예에 같이 뭔가 비슷한 것이 없을까?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을까? 하고 찾아보곤 합니다. 이 생각은 전례가 없는 과제나 사고하기 시작했으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아날로지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어느 한 기업이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 사실과 그 후의 대응을 어떻게 알리는 것이 적절할지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직원이 평생 이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뒤엎을 만큼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해 일시적 대량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뼈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영자의 결단을 직원들에게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딱히 정석이라고 말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기관리, 컨설턴트와 같은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지적 사고로 다른 분야에서 응용 가능한 것은 없는지 닥치는 대로 찾아봤습니다. 큰 충격에 직면했을 때 사람에게는 어떤 심리적 변용이 발생할지 생각해봤더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흐름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 운명을 받아들일지에 이번 문제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삼은 것이 죽음과 죽어감의 저자인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커블로커스의 죽음의 5단계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모든 환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 가설을 몰랐습니다만 간호 분야 등에서는 꽤 유명한 이론이었습니다. 이 5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부정 내가 죽는다니 진짜일 리 없어 라는 식으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2단계 분노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며 주변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3단계 타협 이 상황만 벗어나게 해주면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신이나 운명과 타협하려고 한다. 4단계 우울 절망감과 더불어 의욕을 잃는다. 5단계 수용 마지막으로 죽음을 받아들인다. 1단계가 부정, 2단계가 분노, 3단계가 타협, 4단계가 우울, 5단계가 수용입니다. 이 단계를 참고하여 위기 상황에 빠진 회사의 직원들의 사내 의사소통 방법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전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정보를 게시하여 전달하는 식으로 설계했습니다. 보통은 최초 발표 시 사업 철수 사실과 더불어 기존 부문과 관련한 생각, 인사 방침, 처우 등을 모두 전달하는 것. 이 통례인 듯합니다. 하지만 커블러 로스의 주장에 따르면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받았을 때 첫 반응은 1단계 부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전달해도 직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사 사정을 전달하는 시계열 방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 분노
분노에서는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경영적 관점에서 주의 깊게 전달하면서 회사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가장 올바른 결단이었다고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3단계 타협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최악의 결말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마련해 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4단계 우울에서는 혼자서 고민하지 않도록 팀, 동료, 가족과 얘기 나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대 현장에서의 알력과 단절이 노골적으로 발생하는 일 없이 회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큰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것이긴 했지만 무슨 말을 해도 부정하는 단계를 극복하고 정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원들을 제1로 생각하고 모든 결단을 내린 경영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다른 분야에서 빌려오기. 아날로지적 사고에서 중요한 점은 가능한 한 다른 분야에서 빌려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운 분야일 경우 단순한 아이디어의 재이용이 되고 맙니다. 앞서 소개한 커블로스의 사례와 같이 이 경우라면 비쌀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 분야를 조사하고 원용할 수 있을 만한 이론이나 방법, 사례를 빌리는 것이 제가 취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 무렵은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감정 기복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면 좋을지 알 수 없어 간호 관련 책을 이것저것 찾아보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죽음의 5단계라는 과정을 알게 되었고 이 이론은 어딘가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아이디어 분해 구축 시트에도 적어 두었습니다. 아이디어 소재를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처럼 아이디어 분해 구축 시트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 시트에 적어두고 구조적으로 이해하여 언젠가는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시트에 잘 적어 놓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텍스트로 정리하는 형태로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카이브와 같은 것이 아날로지적 사고를 강화해 나가는 데 중요한 직업이 됩니다. 이런 아날로지적 사고에 의해 탄생한 아이디어는 말 활성화 분야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인구를 늘리려면 강력한 스토리를 가진 문화 자원을 재발견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시대에 맞춰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들에게는 강력한 자원이 없다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는 어느 나라가 어느 지역에서 나 껴안고 있는 과제였습니다. 1970년대 프랑스의 농촌에서 시작된 에코 뮤지엄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형태가 아닌 기능으로 파악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어떤 마을에든 작은 문화 지원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역 전체를 박물관화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화 자원을 소중히 보존하면서 스토리와 더불어 문화 자원을 둘러볼 수 있는 맵을 만들어 투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으로 만들 마을의 활성화 그리고 그것을 축으로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갑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발상지인 프랑스는 물론이고 일본의 많은 지역에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청이 추진하는 일본 유산과 같이 행정적 구분을 넘어 문화 자원을 스토리로 구성하는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된 것 중에 알베르고 디푸소 분산형 호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 전체를 호텔화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도쿄 야나카에 있는 하기소의 하나레 같은 호텔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마을의 목욕탕을 호텔의 대욕장처럼 또 마을의 레스토랑을 호텔의 다이닝 홀처럼 이용하는 등 대형 호텔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짓지 않고 기존 자원을 재활용하면서 마을의 활성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날로지적 사고에 따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활성화와 관련한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박물관이나 호텔을 형태로서가 아니라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박물관이나 호텔을 형태로서가 아니라 기능으로서 다시 파악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태로서가 아니라 기능으로서 다시 파악해야 한다는 점. 에코뮤지엄과 같은 박물관의 기능은 보존, 시설관리, 조사 연구 및 수집 보존 전시 교육 보급 활동이며 알베르고 디푸소 호텔의 기능은 자고 먹고 씻고 차 한 잔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고 정원을 산책하는 것입니다. 분해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기능이라는 점에서 파악한 덕분에 응용할 수 있었고 지역이라는 단위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접근은 기업 활동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 대학의 기능을 가진 IT 기업, 숲의 기능을 가진 고층 아파트, 역의 기능을 가진 레스토랑 등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유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틀림없이 확증됩니다. 기업 비전의 커다란 역할이란 게다가 이러한 생각은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도출하는 데도 적합합니다. 기업 철학의 책정이나 중기 경영 계획 업무를 담당할 때 왜 비전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곤 합니다. 물론 경영론적으로 비전이 조직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은 작가 생텍쥐페리의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연애나 결혼에서 이런 점이 좋다 라고 서로 말할 때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로의 흠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관계는 악화일로 걷습니다. 이것은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동료를 만들 때도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함께 있는가 라는 것의 언어화라고 아날로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비전의 커다란 역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불안감을 껴안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각각의 조직이나 커뮤니티에서 어느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업이 기업 철학이나 존재 가치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존재 가치는 사회적인 존재 의의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은 무엇에 의해 존재하는가 또는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다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생텍쥐페리의 말에서 살펴보면 기업이 사회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말을 빌려와서 이미지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생텍쥐페리 빙의사고법 평범한 사람도 천재로 바뀌는 기술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할 때 곤란한 점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 정지, 즉 아이디어를 내보려고 해도 노트나 컴퓨터 앞에 두고 생각이 굳어져 버려 시간만 지나고 만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디어가 고정화돼 버리거나 무난한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만큼까지 도약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는 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겠지 싶은 유능한 사람에 대한 선망과 질투의 감정이 떠오릅니다. 동경하는 사람을 흉내내기. 그럴 때 문득 한 유명한 광고 기획자를 흉내내어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 기획하겠지 하는 상상을 떠올리며 제가 그 기획자라고 생각하면서 기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획 전반부의 작성 방법이나 서류의 정리 방법도 포함해서 동경했던 부분도 있었으므로 꽤 충실하게 재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멈췄던 기획이 쓱쓱 나왔습니다. 게다가 나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땡땡씨라면 여기까지 생각 확장을 할 것 같은데 땡땡씨는 사회적 맥락을 빌려올 수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땡땡씨는 사회적 맥락을 빌려올 수 있을 테니 이런 계획을 내지 않았을까? 등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빙의시키면서 기획했더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때 사고가 멈추는 일도 없게 되고 너무 작게 정리되어 버리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빙의사고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빙의사고법에서는 중요한 것은 땡땡씨라면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라는 질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땡땡씨를 빙의시킵니다. 제대로 빙의시키려면 땡땡씨의 사고나 아이디어에 대한 인풋의 양이 중요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진 않았는데, 물어보자. 그래, 모르면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 강해요. 그래가지고 너처럼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게 이렇게 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가끔 정말 와이프랑 싸울 때도 생각을 하고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보는데, 와이프는 더 깊은 것 같아요. 사람이 늘 저보다 제가 생각했던 거에 진짜 몇 가지를 더 생각하고, 제가 정말 1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상상,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전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로 인해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이 말다툼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건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래 만났지만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고, 이렇게나마 또 고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를 훔쳐내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처음에는 회사나 직장의 유능한 선배 등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유명한 분으로 그 사람의 아이디어 접근이 멋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저서나 인터뷰 기사를 전부 읽고, 또 블로그나 SNS도 과거의 내용까지 모두 찾아봅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에 빙의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계속 입력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해상도가 꽤 높아지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런 방법은 극단적이므로 강력하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획자로서의 관점이나 사고방식, 그리고 기술을 잘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하와이 대저택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독서,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도 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하고, 마인드 리셋,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마인드가 이제 하와이 대저택님이 마인드를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꾸준히 보고 있고, 그걸 보면서 아침에 생기를 더 찾고 있습니다. 제 지금 생활 루틴이 바뀐 지 한 2달가량 됐습니다. 2달 정도 되면서 지금 더 많은 거를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하와이 대저택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서도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당신은 성공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원래 긍정적이긴 하지만 또 가끔은 부정적인 생각도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는 제 색깔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바로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면 또 다음이 힘들어지고 내일이 힘들어지고, 나는 우리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이제 나의 생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잘 일하고 내일을 위해 또 쉬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이 옛날부터 강했어가지고 내가 직접 합리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단 전부를 훔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빙의의 사고를 사용해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를 훔칠 필요는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사고 특성이나 경험의 축적과 맞물려
그 사고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당사에서 CF 광고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오카베 마사이코가 영상을 만들 때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독특해 훔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논리적인 사고 위에 재미있다라고 하는 요소를 잘 소화시키는데 저는 아이디어와 재미의 조합을 능숙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그의 기획이나 아이디어의 견고함은 간사이 지역 사람으로서의 재미를 추구해 온 경험이나 콘텐츠를 수없이 많이 흡수하면서 축적한 다채로움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재미있는 영상을 기획하고 싶은 마음에 완전히 훔쳐내 보려고는 하지만 오히려 나의 부족함에 눈이 가서 괴롭기만 할 뿐입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만 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획자의 관점이나 사고방식과 기술 가운데 나 자신이 사용하기 쉬운 것을 패치워크처럼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아웃 사고법,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의 구제법, 올해 관여에 죄송합니다. 올해 관여에 어떤 업무나 전략을 스스로 생각하고 아웃풋도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프레임 아웃 사고법입니다. 프레임 아웃 사고법이란 촬영 시에 대상이 카메라 화면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자 할 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위에서 굳이 프레임에 아웃시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을 가미하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굳이 예산의 제약을 없애고 기술적 제약을 없애고 타깃의 제약을 없애는 등 온갖 제약을 없애면서 있을 수 없는 아이디어를 잇따라 꺼내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소개한 기업 창립 기념 관련 기획을 생각해 볼까요? 프레임 아웃 사고법에서 있을 수 없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회사 창립 기념일을 국경일로 만든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프레임 아웃 사고법은 먼저 이러한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이후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제약을 가미하면서 아이디어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창립 기념일 창립 기념일을 국경일로 삼을 수는 없겠으나 회사의 자체 휴무로 지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창립 기념일을 국경일로 삼을 수 있는 알았어요. 창립 기념일을 국경일로 삼을 수는 없겠으나 회사 자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휴무일로 지정하는 게 어렵다면 오전 기념식에 전 사원이 착석하고 오후에는 평소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팀끼리 서로 겨루는 오락이나 여가 활동을 즐긴다. 이처럼 있을 수 없는 아이디어를 출발점으로 삼아 보통은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로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팀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낼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팀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낼 때도 효과적입니다. 팀을 편성할 때 저는 종종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체화할 힘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도 있는 도약력을 가진 젊은이들을 포함시키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내놓은 불가능할 것 같은 아이디어가 과제를 해결할 힌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팀 전원이 일단 프레임 아웃하여 있을 수 없는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면기 사고법, 많은 업무를 껴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하는 손을 멈추지 않는 방법.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좀처럼 그럴 수 없다는 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힘든 장점입니다.
저는 지금에서야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대, 30대 때는 일을 너무 많이 껴안고 머리가 안 돌아가 라면 매일 조급해 했습니다. 하나의 안건에 시간이 너무 걸리는 탓에 다른 것을 하나의 안건에 시간이 너무 걸리는 탓에 다른 것을 하지 못하거나 조마조마한 마음에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시간을 헛되이 보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기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실력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대굴을 벌이는 다면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프로 장기 기사가 이벤트 등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 상대로 장기를 두는 모습에 축제 현장이나 뉴스 등을 통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장기의 단면기에서 이름을 따서 단면기 사고법이라고 이름을 붙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사고 정지 상태에서 빠지거나 줄곧 같은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을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책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낭독하면서 매일 느끼는 건데 지금 16일, 17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처음 말하는 것과 지금 말하는 것이 차이를 많이 느끼며 처음에도 많이 이제 말을 하면서 절었지만 지금도 많이 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영어 글씨를 읽을 때도 여기에서 나오는 한글로 읽을 때도 이게 영어는 제가 안 하다 보니 잘 발음도 안 되고 한글도 안 쓰는 단어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아직도. 하지만 제가 그걸 고치려고 하고 있고 이 브이로그를 통해 늘 성장하는 제 모습을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 지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나누며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제 모습에 그냥 고맙고 이걸 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 먼저 전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아까 얘기했던 빙의 너로 생각하자. 너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너라면 이럴 거야. 너는 이럴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이런 느낌으로 누군가는 저에게 제 생각을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너의 생각을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발전을 했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지금 이 미세한 발전도 충분히 저에게는 가치가 있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정말 과거에 있어서 후회스러운 행동들도 많지만 그것을 이제 지금 앞으로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 고쳐나가는 이 인생 정비 하루하루 정비해 나가는 이 인생 정비 채널에서 저를 한번 제대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